도성의 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일어날 파국의 서막이었죠. 여리는 수살기에게 물린 강철이의 팔을 붕대로 감싸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살갗 아래로 퍼지는 도끼와 가느다란 숨소리는 상황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강철은 능청스럽게 말하며 여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여리는 그의 인간적인 말투와 태도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점점 인간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그것이 더 큰 위협처럼 다가왔죠. 한때 악신이었던 존재가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 간다는 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투, 눈빛, 그리고 다친 팔을 애써 숨기려는 모습까지 전에는 없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성의 기운 또한 이상했어요. 하늘은 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달빛이 흐릿했고 밤마다 궁 주변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짐승들은 낮에도 울어댔고 사방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오곤 했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골목에서는 이유 없는 실종이 이어졌고 부당들조차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귀신의 그림자가 다시 도성을 덮고 있다는 걸 여리와 강철은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도성 외곽에서 짙은 흑색 연기와 함께 다시 귀문이 열렸어요. 수살기가 도주했던 수로 아래엔 아직 팔척기의 일부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비록 한 차례 패배하긴 했지만 귀신의 세계는 인간의 계산처럼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귀문은 언제든 틈을 피집고 다시 열릴 수 있었고 팔척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 틈은 바로 여리의 방심에서 생겨났는지도 몰라요. 그 무렵 대비는 풍산을 불러 중전의 태중 아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아이가 왕을 위협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거든요. 풍산은 익숙한 살인의 명분 속에서 이번에도 주저없이 움직이기로 했죠. 그는 늘 정의가 아닌 폭종에 따라 칼을 들었고 귀신도 인간도 아닌 자의 말에 흔들리는 왕실의 근간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여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어요. 왕은 이런 움직임을 모른 채 윤갑, 아니 강철이 빙의된 윤갑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를 은밀히 불렀어요. 윤갑에게서 이무기의 기운을 감지하며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강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둘은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어요. 왕은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꺾지 않았던 기계를 꺼내들었고 강철 또한 수천 년 원한의 분노를 짙게 드러냈어요. 왕은 오래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존재가 강철이었을 거란 생각에 분노했고 두 존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을 벌였죠. 왕의 이상과 정액, 강철의 분노와 증오가 충돌하며 도성 전체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곧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조짐이 도성의 방공기를 타고 퍼지고 있었답니다. 검을 든 왕과 그것을 비웃는 강철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졌어요. 강철은 인간의 무기로는 자신을 해칠 수 없다며 여유롭게 조롱했고 왕은 더 이상 검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여리가 방 안으로 뛰어들며 긴장된 분위기를 가르듯 등장했어요. 여리는 왕과 강철 사이에 서서 윤갑의 육신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두 존재를 막아섰어요. 만약 그 몸이 죽는다면 윤갑 또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강철은 한 발 물러섰고 왕도 이를 받아들이며 위기는 일단락되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윤갑의 혼이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죠. 여리는 강철에게서 윤갑의 흔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 어딘가에서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미움과 연민, 두려움과 애틋함이 얽힌 감정은 단순한 악신과 무녀의 대립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감정은 때로 가장 강력한 주술이 되고 그 감정은 지금 여리 안에서 거대한 파동처럼 자라고 있었어요. 그 시각 궁의 다른 쪽에선 대비가 중전에게 수태부적을 전달했어요. 겉으론 태를 보호하는 듯했지만 사실은 팔척기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매개체였죠. 여리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무녀로서 다시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여리는 이제 과거의 여리가 아니었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움직이는 진짜 무녀였답니다. 풍사는 수살기를 불러 대비의 계획을 앞당기고 있었고 수살기는 태아에 직접 깃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성은 전조현상으로 요동쳤고 동물들은 궁을 떠나고 겨울에 피지 않는 꽃이 피기 시작했죠. 궁 안의 신하들은 이유 없이 기절하거나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무녀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별들은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귀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징조라고 속삭였고 왕의 침전 앞에는 낯선 검은 고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궁녀들은 문 앞에 소금을 뿌리며 불안에 떨었고 중전은 배 속의 태동이 점점 약해진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여리는 다시 무구를 챙겨들고 중전의 처소로 향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무녀가 되어 있었답니다. 여리의 발걸음마다 조용한 각오가 깃들었고 바람은 그녀가 가는 길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어요.
마치 이 싸움이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리는 중전의 처소에서 팔척기의 부적과 기운을 감지하며 무녀로서의 본능을 되살려 대응했어요. 강철 또한 여리 곁으로 돌아왔고 스테덴테의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죠. 윤갑의 호는 여전히 팔척기에게 붙잡혀 있었고 여리는 이를 되찾기 위해 결단을 내렸어요. 두 사람은 태아의 세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건 인간과 악기의 중첩된 공간이었어요. 무의식과 원혼이 얽힌 그 세계는 혼란스러웠고 안개 같은 기운이 두 사람의 시야를 자꾸 흐려놓았죠. 그 속에서 여리는 윤갑의 혼을 발견했고 강철은 마지막 여의주 기운을 불태워 팔척기와 맞섰어요. 두 존재의 충돌은 태아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일었고 그 영향으로 중전의 몸도 점점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윤갑의 혼백은 강하게 얽혀 있었고 여리는 그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손을 뻗었어요. 그녀의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가웠지만 분명 살아있었고 희미한 미소를 띤 윤갑의 표정이 어렴풋이 보였죠. 강철은 마지막 남은 기운까지 모두 쏟아부으며 여의주의 불꽃을 태워 팔척기를 소멸시켰고 그와 함께 태의 세계는 금이 가고 갈라지고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윤갑은 여리의 손을 꼭 쥐며 다시 눈을 떴고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여리의 팔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었고 중전의 태도 다시 따뜻한 맥박을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강철은 끝내 남겨졌고 그의 기운은 조용히 바람처럼 사라져갔어요.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여리는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선택은 승천도 아니고 완전한 멸망도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강철 나름대로의 구원이었고 여리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는지도 몰라요. 여리는 그 이별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얻었고 윤갑의 눈동자에서 다시 사람다운 따뜻함을 확인했어요. 강철은 떠났지만 그로 인해 윤갑은 온전한 존재로 돌아올 수 있었고 여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았죠. 그들의 싸움은 끝났고 그 마지막 이별은 조용히 한 장의 그림처럼 그녀의 마음에 남았답니다. 그날 밤 여리는 꿈을 꾸었어요. 달빛 아래 강철이 혼자서 늪을 건너고 있었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여리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어느 순간부터 발끝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강철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말없이 전해진 이별의 인사였죠. 그 꿈에서 깨어난 여리는 눈가를 적신 채 조용히 앉아 새벽을 맞이했어요. 비로소 그녀는 강철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강철의 혼이 흩어지고 나서 여리는 윤갑의 온기를 느끼며 그가 돌아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윤갑이었고 따뜻하고 익숙한 기운이 여리의 마음을 녹여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윤갑의 눈빛엔 예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고 여리는 그가 진심으로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도성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비는 톡살미수 혐의로 궁에서 쫓겨났고 풍사는 스스로 두 눈을 찌르고 다시 맹청으로 돌아가 은둔했어요. 팔척기는 사라졌지만 도성 곳곳엔 아직도 희미한 기기가 떠돌고 있었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녀와 왕의 검소한 덕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다스린 자, 사람의 혼을 되돌린 자라는 이름은 여리와 윤갑을 따라 붙었죠. 왕은 윤갑과 여리를 따로 불러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 새로운 개혁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어요. 윤갑은 이를 받아들였고 여리는 윤갑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죠. 그것은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미련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미련은 원한이 아니라 삶의 한 페이지에 남겨진 슬픈 연서 같았어요. 그날 밤 여리는 강철이 남긴 마지막 조각을 불태웠고 하늘은 그 연기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조용히 다음 생엔 강철이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만나길 속으로 바랐고 그때 바람 한 줄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어쩐지 그 바람엔 장난기 어린 이무기의 기운이 담겨있는 듯했어요. 마치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여리는 강철이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조그마한 여의주 조각을 발견했어요.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바람결에 떨어진 듯한 그것은 조용히 여리의 발끝에 닿아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를 느낀 듯 조각을 하늘로 던졌어요. 여의주는 공중에서 반짝이며 일순간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작은 무지개가 잠깐 피어났죠. 윤갑은 궁을 떠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고 여리는 다시 안경을 만들며 무녀와 장인의 삶을 조용히 병행했어요. 그녀는 가끔 깊은 밤 우물가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고 그럴 때마다 바람은 꼭 강철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어요. 귀궁에 얽힌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저 너머 어딘가에선 또 다른 귀문이 열리고 있었답니다. 여리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이제는 다가올 무언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강철이 남긴 것이 단순한 혼백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이었다는 걸 여리는 알게 되었죠.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귀신과 인간, 죽음과 삶, 원한과 연민이 뒤섞인 이 세계에서 열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